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완성한 충남은 올해부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혜택을 받는 충남 도내 만 3살부터 5살까지의 사립유치원 원안은 15,000여 명.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가 마련됐고요.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충청남도가 1년 만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채 증가와 어린이집 표준 보육비 인상에 따른 보육료 추가 지원 등 재정 여건이 어려워져서 유아교육비 지원을 충청남도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29일 충남도의회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지윤 도의원이 충청남도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중단을 두고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학부모들의 불안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도교육청이 받는 교부금이 지난 20년간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교육청의 재정 건전성이 개선됐고, 유치원 지원은 지역교육청이 맡고 있는 만큼 유아교육비 지원금 전액을 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맞받았습니다. 그리고 김태흠 지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한 유아교육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유아교육비 지원을 중단하고 민간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충남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충청남도가 교사의 인건비, 교재 교구비, 그 밖에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청남도에서 유아교육비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학부모는 매달 15만 7,600원을 다시 부담해야 합니다. 갑자기 학부모들의 우려,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행정은 사정에 따라 지킬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깰 수도 있는 그런 약속은 아니어야 합니다. 당분간 이 결정된 사항이 이행될 것이라는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고,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처럼 지자체가 이와의 교육과 보육을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메시지를 주는 것, 이것이 지방행정의 책임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사전에 녹음 제작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12월 2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 남겨주세요.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은 5시엔 대세남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금요일 5시엔 대세남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먼저 만나겠습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충남도 의회 해외 출장 보고서 분석 행정문화위원회 편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충남도의회가 해외로 출장을 갔었습니다. 네, 저희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었죠. 예, 그래서 그때 정 PD께서 보고서를 한번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준비를 하셨군요. 네, 보고서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행정문화위원회 출장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남도의회 이 행정문화위원회가 유럽 3개국으로
이렇게 연수를 다녀왔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오스트리아와 독일 그리고 프랑스를요 6박 8일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충남도 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이 단장을 맡았고요. 그리고 이상근, 안장헌, 오인환, 박기영, 박정수, 이현숙 그리고 최강희 의원이 이제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실 소속 전문위원 2명 그리고 주무관 1명 또 이제 충남도 문화정책과 주무관 3명 이렇게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네. 의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전문위원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도 함께 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5명씩 2개 조로 의원들은 나눠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2명과 공무원 2명이 이제 지원반이라고 해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업무 내용을 보면은 의원들은 주로 뭐 시찰, 정책 방향 모색, 탐방, 실태조사 뭐 이런 것들을 했다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예. 이에 반해서 지원반은 단장 보좌, 의전 지원, 연수 내용 요약 정리, 사진 촬영과 편집 뭐 이런 일들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도의원들은 주로 둘러보고 이렇게 문서 작업 같은 것들, 보고서 작성 같은 것들은 지원반이라고 하셨죠? 이 공무원들이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연수 일정 보면요. 오스트리아에서는 쉔브룬 궁전 그리고 알베르티나 미술관, 슈테판 대성당, 벨베데레 궁전 미술관 그리고 비엔나 역사지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이들은요. 세계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정책과 충남 미술관 건립 관련 정책을 제안 발굴했다. 이렇고 예. 그다음에 충남 미술관 건립 시 전시 작품의 중요성을 이제 확인하고 또 방안을 모색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 내용을 보면요. 이게 중요하죠. 네. 네, 쉔브룬 궁전에서는 이게 과거 오스트리아 제국의 로코코 형식의 여름 별궁이며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방문객이 많은 그런 유적지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1996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 이 정도 내용입니까? 이거 머릿말인 거죠? 이게 주요 내용은 아니겠죠? 주요 내용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요. 또 뒤에 가면은 다른 그 밖의 사항들이 적혀 있지만 일단 핵심 내용이라고 적어 놓은 것들이 이런 핵심 내용이면은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죠. 벨베데레 궁전 미술관 부분만 봐도요. 주요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바로크 건축물로 화가 클림트의 작품 키스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방문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이들은요. 온천 관광 도시인 바트 크로이츠나흐하고 그다음에 헤센 지역의 디틈슈티트 프랑크푸르트 여기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도 주요 내용을 보면은 프랑크푸르트 구시청사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대관식이 거행했다라면서요. 랜드마크 시설물을 이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조사를 여기서 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게 내용들이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제가 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대관식하고 랜드마크 시설물 어떻게 좀 연결해야 될지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좀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이들은요. 그 21세기형 문화 공간인 포럼 데 알 그리고 이제 르브르 박물관, 베르사유 궁전을 방문했고요. 여기에서 대형 쇼핑몰 리노베이션 사례를 참고해서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정책 방향 모색 르브르 박물관으로부터 충남 도립박물관 컨설팅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 상황과 얼마나 연결이 되는지. 충남에 훌륭한 박물관이며 미술관들 다 생기면 물론 좋지만 사정이 너무나도 다른 것이잖아요. 르브르 박물관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찾는 이유는 거기에 소장돼 있는 많은 작품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충남 도립박물관에 그런 작품들을 과연 얼마큼 확보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좀 출발 지점도 다르고요. 각자가 처한 상황도 다르다는 얘기인 그럼요. 거죠. 상황이 다 다르죠. 네, 그런데 충남의 이 상황을 놓고 이렇게 좀 전 세계적인 곳에 가서 연구하고 모색하고 발굴하는 일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중요성을 확인하고 가능성을 봤다고 하면 결과물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남미술관, 도립박물관 어떻게 그런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은 없고 이렇게 다녀온 감상 정도만 있는 것들 그리고 쉽게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내용들로만으로 이렇게 채운다고 하면 이러니까
이거 외유성 관광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세부 일정만 봐도요. 이 방문했던 명소에서 이들이 머물렀던 시간이 뭐 이동 시간, 밥 먹는 시간 빼면은 고작 한두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루브르 박물관만 해도 사실 뭐 다 돌아보려면은 일주일 이상 걸린다 이런 이야기도 많고요. 저도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엄청나게 넓고 볼 것들이 많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 이들이 머물렀던 시간이요. 일정 표상으로 보면은 2시간 30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걸 느끼고 배우고 또 모색하고 발굴하고 뭐 제안까지 한다니까 이들이 정말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인지 이거는 뭐 청취자 여러분들의 몫으로 제가 남겨두겠습니다. 지나치게 포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보고서의 전문성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긴다 이런 것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잖아요. 예. 이 보고서에도요, 이제 뭐 방문 국가의 수도가 어딘지, 뭐 인구가 몇 명인지, 면적, 뭐 GDP, 평균 기온, 인터넷 백과사전 내용을 복사해서 붙인 듯한 그런 내용도 좀 다수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현장에서 의원들이 뭐 질의한 내용도 일부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질의 내용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중에서 한 박물관에서 작품이 100만 점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많은 걸 다 어디에 보관합니까? 라든지요. 아니면은 또 여기에서 어떤 작품이 가장 유명합니까? 뭐 연간 관람객이 얼마이며 다른 나라 국적 화가들도 전시가 가능합니까? 뭐 이런 종류의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아, 이거 질문에 사전에 해외 연수 가기 전에 준비가 철저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런 내용은 정말 관광 가서 하는 정도의 내용인 것 아닙니까? 수준 미달입니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나 그 현지인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답변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면서 좀 사실 솔직히 한숨이 좀 나왔고요. 근데 활동 사진도 좀 올려놨거든요. 근데 사진 아래 이게 몇 가지를 보니까 단체 초등학생들을 위해 미술관 학예사가 그림 앞에서 설명하는 장면, 뭐 이런 설명이 붙어 있는 사진도 있었고요. 또 다른 사진에는 작품 앞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관람객 누구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음, 뭐 이런 설명이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아, 사진과 이런 내용이 올라 있다고요? 네, 보고서에 실제로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나라 전시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 밖에도 좀 여러 이런 가지 사진 자료가 왜 필요합니까? 뭐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전해드리지는 못하겠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충남도 의회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의회 소식이라는 곳 그 하단에요. 행정정보 공개 여기에 가시면은 해외 교류 활동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심을 좀 가져야 의원들이나 뭐 정치인들이 더 신중하게 활동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 이 보고서를 도민들께서 보시고 평가하는 건 없습니까? 네, 그런 거는 없는데요. 언론에 좀 더 많이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해외 출장 갔다 온 다음에 이런 보고서를 올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도민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그리고 언론이 또 전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로 정해봤습니다. 또 어떤 심한 얘기입니까? 네, 대전시가 최근 대전시 산하기관인 대전인권센터의 내년도 수탁 사업자를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그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등 이 인권 운동과는 상당히 먼 활동을 해온 단체가 선정이 돼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대전인권센터의 수탁 사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반대. 사실 인권운동과는 거리가 상당히 먼 완전히 배치되는 활동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대전시 인권센터는 대전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인권교육과 홍보를 담당하는 그런 전문 기관이고 산하기관인데요. 대전시가 새 수탁 사업자로 사단법인 한국정직운동본부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 이 당초 이 센터는 지난 2017년에 개소할 때부터요. 대전 YMCA 유지재단이 이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해 왔는데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이 3년이었던 위탁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바꿨고요. 아, 기존 계약 기간을 줄였습니까? 네, 1년으로 바꿨고 또 최근 공모를 통해서 이 한국정직운동본부를 새로운 위탁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이 단체는요, 이 정직 운동을 주요 사업으로 내걸고 있고요. 지난 2015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박경배 대전 송촌 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대표를 맡고 있고 대전시가 수탁기간 모집 공고를 내기 직전인 지난달에 이 사단법인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박경배 담임 목사 이분은 지역에서도 평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강한 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걸로 유명한 분이죠. 알려진 내용만 봐도요. 박 목사가 했던 설교 보면요. 가증할 일, 동성애라는 제목인데요. 동성애자들도 평등하고 소수자, 약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동성애가 인권일까? 나 개인이 행복하다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법적 체제를 무시하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혐오감을 줘서도 안 된다. 마약과 음주운전을 허락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요.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 에이즈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이다. 뭐 이런 주장도 해온 인물입니다. 예. 인권 교육은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요. 더 이들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존엄성을 인정도 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 내가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서 상대를 이렇게 죄악시하는 행위, 이게 인권이라고는 분명 볼 수 없는 것이죠. 한국정직운동본부는 지난 7월에요.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 대회에서요. 이제 홍보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고요. 지난 10월에는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반대하는 그런 포럼을 주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평등을 주장하는 이 퀴어 축제예요. 이거는 주한 미국 대사도 참석했던 일종의 그 문화 다양성을 상징하는 행사거든요. 예. 그래서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미국 정부를 대리하는 주한 미국 대사도 사탄이라는 건지 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의 이제 비판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 구성원이 가져야 할 덕목일 것이고요. 그게 또 인권 교육의 시작점이 돼야 하는 것이겠고요. 네, 맞습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상대방을 혐오하고 뭐 갈등을 조장하는 거, 이거는 인권 단체라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겠죠. 그런데 이 한국정직운동본부요, 지난 지방선거 때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공개 지지했던 바도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민선 7기 대전시가 인권과 평등에 대해 그 편향된 인식을 줬고요. 그리고 조직을 위한 시민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면서 이장우 후보가 정직과 올바른 가치로 충절의 대전을 회복시킬 자질이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올바른 가치와 정직한 권리를 지킬 적임자라면서 이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내기 바로 전달에 기존에 이제 경험이 없이 사단법인으로 이제 승인을 받은 곳이고요. 단체 성격도 그렇고 현 대전시장을 선거 때 지지했던 단체가 이 시의 산하기관인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네, 이런 지적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도 뭐 해도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대전시가 내놨던 해명입니다. 예. 대전시 인권증진팀이요. 이 단체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런 곳인지 몰랐다라고 하면서요. 그 인권은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다. 뭐 이런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몰랐다는 말도 황당하고요. 인권은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다라는 말을 대전시의 인권증진팀이 했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네요. 네, 저도 참 이 보도를 접하면서 믿기 어려웠었거든요. 이 현재 대전시가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좀 많이 답답하고 좀 안타깝고 씁쓸했습니다. 이 단체장이 바뀌면요, 이 선거를 도왔던 인사나 단체에게 뭐 일정 정도의 특혜를 주는 일, 우리 그동안 많이 봐왔죠. 이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늘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상대방 정치권 혹은 뭐 지역사회 시민들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건 좀 해도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 소식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주의 환경 이슈를 짚어드리고요. 또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을 소개해드리는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의 김영진 이사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사장님 오늘은 어떤 환경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이게 이제 땅에서는 농사를 짓고 그리고 천장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하는 이런 모델입니다. 그럼 논밭 위에 태양광 그 패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그 햇빛으로 이제 그런 농사를 짓는데도 지장이 없고 또 네, 천장에서는 뭐 1년 365일 계속해서 이제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지는 완전히 거죠. 폐쇄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네. 띄엄띄엄 되어 있고 그 이 높이가 한 3m에서 5m 정도가 되고 또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농기계가 돌아다니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최근에 태양광 패널 밑으로 농기계가 막 다닐 수 있는 거군요. 네, 볕도 맞습니다. 들어오고요. 네, 실제로 농업소득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도 있고 또 이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대한 이제 해법도 될 수 있어가지고 국내에서 여러 차례 이제 실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하고 있는 곳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성과가 많은 편인데 오늘은 그 활동에 대해서 좀 같이 네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순히 지금 설명해 주신 것만 생각해 봐도 이거 뭐 일석이조 3조? 3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이 농가에선 2배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는 어쨌든 농가에서 원래 기르시던 작물들, 뭐 벼나 그대로 농산 지으시고. 네, 그런 농사들을 그냥 지으시는 거고 구조물들을 설치해가지고 그 천장에다가 이제 태양광 패널을 조금 띄엄띄엄 놓으면서 이제 발전소를 만드는 건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기술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일조량에 따라 가지고 태양광 패널이 조금씩 자동으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해를 보면서 이게 네. 해바라기처럼 움직이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뭐 이러면은 태양광 패널도 접을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그 농사를 짓는 것 자체는 뭐 크게 부담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많은 농가분들이 그 농산물 가격이 워낙 이제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수익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수명이 한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잘만 설치해 놓으면은 사실은 이제 연금처럼 매달 이제 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시범 사업하는 곳들은 매달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정적인 수익이 또 네. 생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확실히 이제 좋은 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는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특히나 우리가 태양광 시설들을 설치를 하는 게 네. 보통 잘 있던 산을 깎거나 네, 그렇죠. 잘 기르던 논밭을 뒤엎어서 맞습니다.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가 그 농촌에서 보던 태양광 발전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농사를 짓지 않는 곳이나 혹은 기존 농사들을 이제 갈아엎어가지고 그곳에다가 이제 태양광 발전을 이제 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기존의 농지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그 새로운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뭐 발전 회사들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시범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한 65군데 정도가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활성화도 하려고 하고 또 관련 법을 또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청회 같은 것들도 최근에 하고 있는데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 모델을 봤을 때 너무 좋은 모델이다. 빨리 확산했으면 좋겠다라는 단점이 뭘까 싶을 정도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겉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단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또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확실히 있어가지고 반대층 목소리도 확실히 좀 귀 문제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이 있습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찬성층과 반대층 모두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농가의 문제랑 영농형 발전소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절반 넘는 농민분들이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농민이 그 밭을 소유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농가의 땅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원칙이 경자유전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50% 이상이 이제 임차해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 곳에다가 발전소를 올려가지고 농사도 짓고 발전소도 운영을 하면은 그 발전소의 소득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고스란히 땅 주인한테만 지금 가고 있는 게 문제군요.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땅도 소유하고 있고 농사도 짓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농사만 짓고 이 땅을 이제 임차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문제들 얘기할 때 농사를 짓지 않는데 거대한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하면서 그거를 편법으로 증여하고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그 편법 승계들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들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은 농사를 짓는 곳에다가는 그냥 키가 작은 그냥 나무들을 거기다가 재배를 해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발전소를 얹혀 놓으면은 발전소 이득을 계속 얻으면서 그 땅을 이제 내가 농사 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네네. 그 땅을 농사 짓고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양도하거나 자녀에게 물려줄 때 양도소득세를 이제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 경자유전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이 농민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좋은데 이 사업 자체가 기존 농가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편법의 여지가 수단이 있다. 될 수 있고 네. 악용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런 네. 차원의 이제 반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반대의 목소리가 뭘까라고 했었을 때 안전 문제라든지 뭐 미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미관 같은 경우는 훼손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좀 보는 것 같고 안전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험을 많이 했는데 우려하시던 안전 문제들은 과학적으로는 이제 이상이 없다. 아, 작물에 혹시라도 네, 안 좋은 맞습니다. 전자파라든지 이런 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중금속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도 우려가 없는 걸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농작물에 이제 실제로 재배하는 게 떨어지지 않겠냐 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태양광 패널을 옮길 수도 있고 그리고 관련된 기술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재배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작물의 안전에는 이상이 네. 없다. 음지 식물들이 있잖아요. 태양빛을 덜 받아야 되는 식물들. 이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다. 라는 이런 사례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일조량까지 조절을 할 수 있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식물도 사람이 밥을 먹는 거랑 똑같이 일정 정도의 햇빛만 섭취를 하고 더 받으면 사실 그 에너지를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렸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기존에 소위 말해서 좀 편법을 사용하시던 분들, 그러니까 농가를 이용해서 편법을 사용하시던 분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그 더 큰 편법을 써서 궁극적으로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농민분들이 결국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반대 논리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국내에서 이 영농형 태양광을 지금 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곳은 어느 정도나 65곳 생겼습니까? 정도? 65곳. 65곳 정도가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뭐 공기업이나 뭐 연구기관하고 이제 협력해가지고 시범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뭐 제도가 완전히 정비가 된 게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수 사례들로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업계에서도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게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아, 일본에는 상당히 이제 보급이 돼 있는 네, 시스템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올해 추산으로는 한 3,300개소 정도가 된다고 추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고령화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농가에 대한 고민들이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사고 이후부터 사실은 이제 일본 전체가 재생에너지에 좀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에너지의 안정성 문제들이 대두되다 보니까 그런 기조들이 좀 어우러지면서 이제 영농형 발전소가 점점점 확대가 되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고 기술도 늘어나다 보니까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자연스러운 재생에너지 생산 나름 방식이라고.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네, 전 건가요? 세계적으로 일본이 가장 앞서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국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대 논리 부분들은 분명히 저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논리들을 법적으로나 혹은 제도적으로 잘 해결한다면은 이 시스템 자체를 확산하는 것은 생각보다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일본 그리고 뭐 다른 나라도 도입이 좀 상당히 되어 있나요? 네, 뭐 중국이랑 뭐 프랑스 같은 곳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확대를 좀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여기는 이제 기존에 농사를 짓는 곳에다가 이제 발전소를 위에 올리는 게 아니라 일단 발전소를 먼저 지어놓고 그 밑에다가 농작물을 심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중앙 정부의 힘이 엄청 크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굉장히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포도 농장 같은 곳들에서 실증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확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식 자체는 더 이상 이견이 없을 만큼 괜찮은 모델인 것 같고요. 이런 차원에서의 반대 논리들을 어떻게
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가 핵심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반대하시는 분의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저도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 만약에 이 영농형 발전소가 농가에 전체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했었을 때 얻게 될 부작용 중에 하나로 이런 게 나타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농촌에 이렇게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네. 도시에는 안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 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농촌에서 이것을 다 네. 대체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전력 구조는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요. 보통은 이제 도시에서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역할만 하고, 농지나 혹은 뭐 바닷가나 이런 쪽에서 보통 위험한 에너지들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구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쪽에서는 화력 발전을 하고 동쪽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하는 추세인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이 여전히 나뉘어져 있는 행태들, 그리고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혐오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민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농가에다가 다 몰아서 내는 것은 아닐까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확산하거나 이럴 때 신재생 에너지 확산에 대한 측면도 물론 부각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인식적인 부분들도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도 농가에서 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보다는 지속 가능한 농촌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제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 문제가 되고 있고, 식량 주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이 식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1차 산업 굉장히 중요한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또 무너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농촌들, 안정적인 농가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우선순위로 고민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방점으로 환경에도 좋은 영농형 발전소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아까 이제 도시에서 안 하고 다 농가로 몰자 이런 식의 논점들이랑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촌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먼저 고민했으면 좋겠고, 저는 보통 환경 관련해서 반대측 논리나 이런 것들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농민분들이 너무 절실하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자, 그러니까 농작물에 대한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농작물로 제1수입을 내는 게 먼저지, 이런 부가적인 것을 먼저 건드렸다가 오히려 역전돼 가지고 땅에서의 농작물보다 천장에서의 태양광 발전에 더 목매달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논리들을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도시에서 하기 싫은 것을 농촌으로 몰아넣는다. 이것은 정말로 좀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사장님, 이번 주에 소개해 주실 환경 캠페인 실천 내용 어떤 겁니까? 네, 이제 12월이 되면서 다시 또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이런 계절이 또 다가오고 그러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차량 오부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일상에서도 좀 이 미세먼지 줄이기와 관련된 실천들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시는 걸 텐데요. 친환경 운전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뭐 당연히 좋은 일인데, 춥더라도 좀 가까운 거리들은 좀 걸어서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추워지면은 진짜 가까운 거리도 다 자가용 타시고 이러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줄이셔야 되고요. 네, 그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세먼지 나쁜 날에도 주기적으로 실내를 환기시켜 주시는 게 이제 미세먼지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지키시면서 미세먼지도 줄이고 또 환경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환경보호 실천사항 또 여러분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사진과 함께 내용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2분을 선정해서 커피와 빵을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2만 원권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자,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오늘은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의 김영진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역 이슈와 사회 현상을 시민의 눈으로 보는 시민르보. 자, 김선재 시민활동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현장을 취재하고 오셨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연간 종합 독서율과 독서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발표한 2021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중 한 가지 이상을 읽거나 들은 비율이 성인 중 47.5%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 조사보다 이 수치는 10%가량 떨어진 수치인데요. 예. 성인들의 전체 평균 독서량은 4.5권. 이 역시도 바로 앞 조사에 비해 3권이나 줄어든 결과입니다. 오늘은 줄어드는 독서량 속에서 우리 지역의 서점들 상황은 어떠한지 또 지역 도서 문화를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먼저 찾은 현장은 어떤 곳인가요? 네, 1996년 은행동에 처음 문을 열고 2007년부터는 지금의 테크노파크 건물 지하 1층으로 자리 잡은 지역에 유일하게 남은 향토 서점 계룡문고를 먼저 찾았습니다. 5학년 친구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서점 견학오면서 제일 좋은 게 수업 빼먹고 왔다는 거지? 네. 여기 여기서부터 다 어린이구나 여기. 앉아. 다리 쭉 뻗고 앉아도 되고 좀 가까이 와. 선생님이 막 서점이니까 조용해라.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떠들어도 괜찮아. 떠들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곳. 그래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책 읽는 소리로 가득한 이곳은 지역에 유일하게 남은 향토 서점입니다. 아이들은 서점 안을 자유롭게 다니며 마음에 드는 책을 열심히 고르고 있었고 서점 한편에는 아예 신발을 벗고 들어가 아이들이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각자 가장 편한 자세로 자리 잡은 아이들은 책 읽는 재미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네. 릴리 거기 앉지 마라. 왜요? 아빠는 정상껏 설명해 주었답니다. 그거야 네 바지가 젖을까 봐 그러지. 왜요? 그야 잔디가 흠뻑 젖었으니까. 왜요? 어젯밤에 비가 왔거든. 왜요? 계룡문고 이동선 대표는 매일같이 서점을 찾는 아이들을 위해 직접 동화책들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아이들은 친구들과 책 내용을 나누기도 하고 진지하게 구매할 책을 고르기도 하는 등 서점을 놀이터처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읽어주고 그래서 따라하는 게 좀 재밌었어요. 책 고르는 재미랑 책 읽어주시는 외계인 선생님이. 외계인 선생님. 네, 재밌어요. 전에도 한번 오셨다면서요? 네. 언제 왔어요? 4학년, 5학년, 6학년 때 3번 왔어요. 서점에 와가지고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골라가지고 직접 그거를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하는 책이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책과 친구가 되는 그런 기쁨. 책은 되게 친근하고 재밌고 소중하다. 그리고 그런 거를 발견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자기가 보고 싶은 책 고르고 읽어보고 또 거기 직접 사기도 하고 이러는 부분이 아무래도 오프라인만 갖고 있는 좀 메리트가 아닌가. 네. 서점이라고 하면 책이 나열돼 있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책을 읽고 고르는 곳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일반적인 서점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네, 계룡문고는 지역 내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의 견학 현장입니다. 학교 독서 프로그램을 후원하기도 하고 부모와 교사를 위한 독서 교육을 진행하고 지난 20여 년간 작가 초청 문화 행사를 진행한 것이 무려 500회가 넘습니다. 네. 지역 문화 거점 공간이자 지역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의 축이 가정, 학교, 사회, 이 도서관 여기에 서점 네 기둥이 온전히 있어야 교육이라는 집이 선다. 하나만 없으면 무너진다. 그래서 서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최근 계룡문고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기간 계룡문고가 입주한 대전 테크노파크 측은 임대료 감면 조치로 서점 운영을 지원해 왔는데요. 올해 3월로 지원이 종료되면서 계룡문고는 여러 자구책으로 버텨왔지만 감면된 임대료도 겨우 맞춰 납부하던 터라 임대료 연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 테크노파크 측은 4월부터 미납된 임대료를 납부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계약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완전히 풍비박산 나다시피 했죠. 가장 성수기 신학기 때 정말 사람이 안 와가지고 일찍 문 닫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회씩이나 이렇게 오면서 그거를 어떻게 그걸 메꿔야 되겠어요. 직원들이 구조조정 참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서너 명 직원 하는데 지금 12~13명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정말 이건 은행에 가서 담보 뭐 이런 거 저런 거 제공 다 해가면서 메꾸고, 가족들한테 돈 좀 얼마 지원해 달라고 해서 또 메꾸고, 온갖 방법을 다 해서 지금 이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지. 이걸 내가 어렵다고 내가 그냥 빨리 계산해가지고 빨리 그냥 정리하고 이럴 수는 없죠. 대전의 원도심 공동화 그리고 코로나19가 결정적인 원인인데요.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든 데다 가격 할인을 앞세운 온라인 서점과 경쟁하려니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공짜로 갈 수 있어요. 뭐 커피숍 공짜로 갈 수 있어요. 식당 공짜로 모든 것 업종 사용하면 돈 내요. 도서관, 공공도서관 다 유료 공간이에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서점만 공짜로 가능해요. 실컷 보고 그냥 가도 되잖아요. 이동선 대표는 서점을 시민들의 밭과 서재로 표현했습니다. 서점이 문을 여는 한 언제든 와서 책을 읽을 수 있고 특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공간을 사용하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서점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앞에 다 서점 몇 개씩 있었잖아요. 있었죠. 다 죽고. 이게 상업적인 공간으로서만 나도 생각했으면 벌써 정리했죠. 이건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이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치해야 되고. 이러한 목소리는 비단 이동선 대표의 의견만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도 큰 충격이고 아쉬움이라고 하는데요. 그 어떤 그 돈 문제 때문에 없어진다는 게 좀 쉬운 건 아니겠죠. 지킬 건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되고 서점은 없어질 건 아니잖아요. 공공재거든요. 그럼요. 대전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거를 시민운동으로 돼서 살린다면 전국에 귀감이 되는 게 되겠죠. 네, 현장에서는 단순히 지역 서점 하나가 문을 닫는 수준, 한 개인의 사업장을 넘어 지역의 공공성에 기여하는 면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독서 교육 현장이자 어른들의 문화 공간으로서 서점은 여타 다른 사업장과 분명히 다른 특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예. 그 지역에 유일하게 남은 대형 향토 서점인 계룡문고 위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까지도 이제 들어봤는데, 사실 이곳만의 상황이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역의 다른 서점들, 동네 서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역의 서점을 찾아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동네 서점들은 변화하는 현실에서 지역의 건강한 독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대덕구 용전동에 자리한 책방 정류장으로 나가 오민지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저희 책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양성 존중이라는 그 주제에 맞춰서 큐레이션 되고 있고요. 비건, 여성, 뭐 사회 문제에 관련한 것들, 그리고 반려동물 이렇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요. 저희가 이제 문화 행사들을 진행을 하는데 다양성을 좀 존중하는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나열되어 있는 책들은 화제의 베스트셀러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인권, 동물, 비건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책들이 꾸며져 있고 책 표지에는 손글씨로 쓴 추천사와 책 속 구절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소규모 독서 모임과 작가와의 만남 등 프로그램도 진행하며 동네 주민과 호흡하고 있습니다. 지역 서점들은 저마다 지향하는 가치를 알리고 공유하는 데 힘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여름이면 얼음물 마시러 오고 겨울이면 차가운 손을 녹이러 오는 그런 아이들이 훨씬 많았고요. 독서 모임 같은 것도 이제 많이 하니까 약간 동네 사랑방 같은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감도 가고 뭔가 그 공간 자체가 좀 편안하게 느껴지는? 네, 하지만 코로나 기간 온라인 서점이 급성장하면서 안 그래도 사양 산업으로 분류되던 지역 서점 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분투 북스 이용주 대표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쉽지는 않습니다. 서점으로 오시는 손님들의 의존해가지고는 사실 지금 서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코로나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온라인 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들이 더 이렇게 좀 극대화됐잖아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문 열고 제가 문 닫고 들어가는 상황이 다시 한번 반복됐었던 상황이기도 하고, 나머지 서점들도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네,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대전 지역 동네 서점은 2011년에 173곳이었으나 지난해 말 기준 118개에 불과했고 현재는 100여 개 남짓한 것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계룡문고 위기 소식 더욱 무겁게 다가오겠습니다. 네, 계룡문고의 위기가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강하고 무겁습니다. 예. 10년간 통계를 봐도 거의 전국에서 한 800개, 900개 가까이 정도 서점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당연히 어느 업종이든 뭐 생겼다 사라졌다의 반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책 이외에 뭔가 서점 안에서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책장사 하던 사람 하나가 사라지는 건 사실 아닐 수 있다. 개인이 유지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이게 예를 들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이 정도 규모의 것을 다시 만들어서 뭔가 서점으로 자리 잡게 만들려면 그건 지금 상황에서 쉽지가 않아요. 시차원에서 이게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때 그 공간이 있었어야 됐는데 유지됐었어야 됐는데 라는 후회가 남지 않게끔 계룡문고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러한 지역 서점들을 위해서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뭐 활성화 사업, 뭐 지원 정책 그렇다면 없습니까? 네, 지역 서점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시는 지역 서점 컨설팅과 문화공간 조성,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예. 올해 지역 서점 활성화 사업으로 4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집행되었습니다. 대전시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 담당자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좀 찾아가는 지역서점 컨설팅이라고 해서 1대1 모든 저희 97개 서점에 대해서 다 1대1 방문을 해서 서점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문화 공간 조성하는 시설 개선 비용 지원 공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지원이 500만 원까지 됐거든요. 최대. 도서 캐시백 사업이 제일 많이 도움이 됐죠. 그거 제일 좋아하셨던 건 그 부분이고 내년엔 사업비가 좀 많이 줄었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사업은 해야죠.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계속할 계획이에요. 네, 내년에도 올해 반응이 좋았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만 내년에는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늘어난 것에 반해 알려진 것과 같이 내년에는 주민 참여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올해 규모만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내년도 지역 서점 활성화 사업 예산이 약 1억 3천만 원으로 축소되면서 시설 개선 사업이 올해 20개 정도 진행됐다면 내년은 서너 개 정도만 진행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내년에 이렇게 지원 정책 규모가 상당히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현장에서는 그런데 실질적인 도움은 됐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대전시 지원 사항 중 가장 주목받았던 사업이 온통 대전 캐시백 지원이었습니다. 대전시는 2022년 올해 1인당 월 한도 7만 원까지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면 총 20%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네. 총 4억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캐시백 혜택이 주어졌는데요. 물론 한시적 사업이고 구매하는 도서의 종류가 문제집 종류에 편중되었다는 점 등 한계는 있었지만 캐시백 혜택으로 효과를 보았다는 반응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 역시 온통 대전 운영이 불투명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에서 그렇다고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나름 이제 시도 그런저런 지원의 노력들을 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고 온통 대전이 가장 좀 컸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한시적인 부분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서점으로 방문하는 부분들이 그 예산이 없었을 때하고는 다르게 꽤 많이 있었던 편이거든요. 하지만 캐시백 자체가 일시적 가격 경쟁력으로 독자를 유입하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서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들은 있지만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 봐서는 오히려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예산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이 좀 있겠습니까? 네, 현장에서 의미 있는 평가를 받는 것이 지역 서점 인증제입니다. 대전시 관내 공공도서관에서 도서 구입 시 지역 서점에서 우선 구매하게 되어 있고요. 인증 서점에 한해서 대전시가 문화공간 조성 및 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서점들은 그동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공공기관에 도서를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이 바로 도서 정가제였습니다. 책가사회연구소 백원근 대표에게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서점계에서 제일 잘하는 영순위가 도서정가제를 좀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역 서점들 같은 경우에는 책을 받는 출판사로부터 받는 가격 자체가 이제 인터넷 서점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 들여오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 서점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소비자에게 환원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서정가제 하에서는 도서정가의 10%는 할인으로 5%는 적립으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혜택을 제공할 만큼 여력이 되는 것은 대형 온라인 서점뿐입니다.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는 동네 서점들은 할인을 제공하고 싶어도 제공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거든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인 지역 서점이 대형 온라인 서점과 불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서정가제는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완전한 도서정가제로 개선을 하거나 지역 서점을 살리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구조 속에서는 그 할인을 하기 어려운 이제 그 오프라인 동네 서점들만 상당히 이제 불합리하고 또 불리한 구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온라인 서점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 제도적인 바탕, 할인이 없는 완전한 도서정가제로 바꿔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결국은 시민들의 어떤 문화생활을 조금 더 폭넓게 누릴 수가 있고 책이 있는 그런 삶을 지원하는 이런 정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에서 운영하는 서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하치노에라는 소도시도 우리보다 앞서 서점 소멸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 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형 서점인데요. 물론 운영 적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그 이상의 가치, 서점의 공공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형 서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민과 관이 함께 운영한다거나 시민들의 제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열린 자세로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점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 봐야 할 텐데, 끝으로 지역 서점들을 취재하면서 선재 씨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었을까요? 네, 취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과 동네 서점 운영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계속해서 들었던 이야기는 지역 서점이 가지는 공공성이었습니다. 과거의 서점은 단순히 서적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중개상 역할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지역 문화의 모세혈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폐점될까봐. 폐점될까봐? 이제 뉴스 보니까 막 관리자가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맞아. 잘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폐점 같아요. 여기가 그나마 가까운 데인데 여기 없어지면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플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없어지면은. 네. 아파질 것 같아요. 좀 자주 왔는데. 왜 있었으면 좋겠고 계속 이렇게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추억도 쌓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책을 읽고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입니다. 공익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시민들의 추억이 깃든 문화와 독서 교육의 현장, 일상의 공간인 지역 서점이 아이들의 바람처럼 지금과 같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길, 책 읽기 좋은 도시 대전이 되기 위해 대전시가 독서 진흥 정책에 보다 힘을 쏟아주기를 바랍니다. 자, 시민일보 오늘도 시민활동가 김선재 씨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5시엔 대세남 오늘 끝곡 정은지의 계절이 바뀌듯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5시엔 대세남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명원이었습니다. 똑같은 하루에 숨 쉴 틈 하나도 찾을 수 없을 때 아무나 붙잡고 모두 털어놓고 싶어도 그냥 무작정 전화할 곳조차 없을 때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테지만 그 누구도 혼자는